예, 안녕하세요. 시 쓰는 문태준입니다. 시인들은 시를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우리가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쓴 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94년도에 등단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26년, 7년 정도 시인으로 활동한 지는 한 2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7년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시집은 7권 정도 지금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시 몇 편을 같이 좀 읽어보면서 시는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시를 쓰는가, 그 속내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004년도에 제가 발표한 맨발이라는 시입니다. 이 2004년도에 발표됐을 때 우리 시단에서 그 해에 발표된 가장 좋은 시다, 이렇게 시인들과 동료 시인들과 선후배 시인들과 평론가들이, 문학 평론가들이 뽑아준, 우리나라에서 그 해에 발표된 최고의 시다, 이렇게 뽑아준 시가 이 맨발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발표하고 나서 두 번째 시집 제목을 맨발이라고 붙였습니다. 저로서는 이 시를 통해서 많은 독자들을 이제 만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는 어물전 개조개가 그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팔고 있는 어패류라든지 이런 것을 팔고 있는 어물전에 가서 본 개조개의 움직임, 이걸 시로 쓴 겁니다. 이 개조개가 큰 조개지 않습니까? 조개가 폐각, 이 껍질 바깥으로 관족을 내밀었다가 천천히 다시 들어가는 이 느린 속도, 느린 움직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얘기만 하면 굉장히 이제 시가 단순해지는 거죠. 그 속도, 느림의 속도뿐만 아니라 이 시에는 한두 가지의 어떤 그 풍경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제 부처가 돌아가셨을 때 열반이라고 하는데, 열반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가? 부처의 열반, 붓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지 못한 제자 한 명이 와서 관 속에 있는 부처를 보면서, 스승을 보면서 굉장히 슬프게 웁니다. 불교 경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붓다인 스승이 돌아가셨을 때, 열반했을 때 제자들 가운데 땅을 치면서 울었다. 그리고 옷을 지어 뜯으면서 뒹굴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뒹굴었다. 그러면서 울부짖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가 와서 관 속에 있는 스승을 보면서 크게 울자 부처가 관 안속에 있던 자신의 다리를 바깥으로 살짝 내보였다,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데, 그럼 왜 부처는 이 관 바깥으로 자신의 발을 내밀어 보인 것일까? 이것은 어떤 삶과 죽음, 생사의 경계 없음, 이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장면이 하나 들어있고, 또 하나는 탁발하러 가는 행렬. 그러니까 탁발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가, 보통 이제 불교 수행자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수행자가 끼니를, 공양을, 밥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서 조금씩 음식을 주는 대로 받아서 그것을 모아서 먹는 것, 이것을 이제 탁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이 시에도 잠깐 사파처럼 넣어놨습니다. 어물전 개조개 한 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이제 개조개 한 마리가 폐각의 바깥으로 이 관족을 내밀고 있는 거죠. 축원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펄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렇던 맨발.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조개는 최초의 궁리인 듯, 가장 오래 하는 궁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었다. 이 속도감 같은 거죠.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우리의 유행이라고 하는데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그러니까 개조개의 맨발, 개조개의 이 관족, 개조개의 이 껍질, 폐각이라고 하죠. 폐각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 관족, 이것을 이제 맨발이라고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아 하고 집이 울 때 부르던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저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이 이제 가족들의 생계, 가족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인 누군가가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누구로부터 어떤지 혹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어떤 노동을 하든지 이것을 이제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운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오면 아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그 이제 폐각 속에, 운막 같은 자신의 집 속에는 배고파하는 어린 것들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 자녀분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식구일 수도 있는 거죠.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 탁발해 온 것을 같이 먹으니까 배를 채워서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맨발이라는 시에 있어서 맨발은 여러 결의 뜻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드로잉은 이제 제가 이 시, 가잼이라는 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가잼이라는 시는 제 큰어머니에 관한 시입니다. 제가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태화이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시골이죠.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큰 집에 큰어머니를 모시고 가까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큰어머니께서 늘 굉장히 가난했던 저희 이 집에 뭔가를 이렇게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늘 와서 뭔가 어려우면 없는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큰어머니께서 암투명을 하시면서 이제 위중하셔서 제가 가서 찾아뵈었을 때 그 느낌, 물속에 우리가 바다 밑에 보면 가재미가 이렇게 사는데, 그 가재미와 큰어머니의 수척한 몸, 깡마르고 암투병 때문에 깡마른 이 몸이 이 가재미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보였어요. 이 수척한 몸이죠. 야윈 몸.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재미는 이 양한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어, 큰 물고기가 될수록 한쪽 눈으로 살짝 옮아붙습니다. 근데 제가 아픈 큰어머니를 배웠더니, 큰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를 보시면서 손을 잡고는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데 저는 이제 삶과 죽음이라는 이 두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살지만, 큰어머니는 사실은 죽음 쪽만 보고 계셨던 거죠. 죽음 쪽만 보고 계셔서 그것이 마치 가재미가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균형 있게 바라보다가 한쪽 그로 옮아붙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큰어머니의 모습, 이런 게 보였다는 거고, 그리고 이 가재미라는 시에는 이게 이제 2005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가잼이라는 시에는 큰어머니의 평소의 어떤 삶의 모습, 이런 것들도 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제 큰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가 한 3개월 정도 지난 후부터 큰어머니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좀 시를 써야 되겠다. 큰어머니는 제 어머니와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남의 말을 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나쁜 말을 할 줄 모르셨던 아주 선한 어른이셨습니다. 그래서 큰어머니를 기리는 큰어머니를 잊지 않기 위해서 시를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한 석 달 동안 이 큰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새벽마다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를 쓰기 위해서 새벽 4시, 3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한 석 달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큰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 가재미 연작을 순간적으로 확 쏟아내듯이 시를 썼습니다. 거의 태고가 없는 작품인데 가재미 2, 가재미 3 이렇게 연작을 썼는데 이 드로잉 작업을 한 화가는 문성식이라는 화가입니다. 문성식이라는 화가는 우리 그 미술계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젊은 화가인데 저에게는 이제 오촌 조카가 됩니다. 그래서 제 큰어머니의 손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지금 누워 계신 분이 아마도 제 큰어머니 같고 큰어머니를 두 무릎으로 두 다리로 이렇게 안쓰럽게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이 남성분은 아마도 제 사촌 형님 문성식 화가로서는 아빠가 되겠죠. 아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진도 하나 이제 이 가재미와 연결되는 사진인데 영정사진을 찍기 위해서 서 있는 분은 제 큰아버지 그리고 아마도 사진을 찍고 있는 저 남성은 사내는 그 제 조카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영정사진을 찍기 위해서 천을 이렇게 누군가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을 한쪽 손으로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분이 이 가재미의 주인공인 제 큰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성식 화가에게는 할머니가 되죠. 친할머니가 되겠는데 이런 그림들이 저는 가재미라는 시를 썼고 큰어머니의 손자인 문성식 화가는 드로잉 작업을 통해서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천어려운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제가 이 6인실 302호에 여름날 장마가 막 지는 때에 찾아뵀었는데 큰어머니가 이렇게 계셨습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저를 보시면서 이제 큰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죠.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얼마부턴 야윈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이 파랑이라는 것은 물결이를 이제 파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뭐 파랑주의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먼 바다에 가까운 바다에 풍랑, 뭐 파랑주의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파랑입니다. 어떤 삶의 고단한 때 이것을 파랑이라고 얘기한 건데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래서 큰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녀의 옷을 끼리며 그 길에 도단하던 대낮에 뻐꾸기 소리며 시골 마을을 생각해 보세요. 가느른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흙담조차 이 담조차 없었던 담도 못 세울 정도로 가난했다는 얘기죠. 그녀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그녀 집안에 대를 이어온 그 가난한 살림살이 가게를 떠올린다.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해지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연만해지시니까 이 다리가 이렇게 휘우구덤하게 이렇게 휘지는 거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덩뼈가 구부정해지죠. 그런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이 겨울은 그래서 실제로 추운 때뿐만 아니라 그런 절기를 뜻하는 것을 넘어서서 곤경, 가난하고 힘든 때를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너럼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버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앞부분에서도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지미로 눕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큰어머니가 주신 사랑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큰어머니의 어떤 나에게 준 위로와 사랑 이런 것을 이제 공감하는 거죠. 공감하면서 근데 이제 산소 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형편이 더 좋지 않으실 텐데 큰어머니는 오히려 나에게 큰어머니의 사랑을 적셔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 가재미가 발표된 건 2005년도입니다. 앞서 보셨던 시가 이제 2004년도 맨발이라는 시가 발표됐고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이 가재미라는 시가 발표되면서 세 번째 시집의 제목을 이제 가재미라고 잡게 됐고 많은 독자분들이 이 시를 많이 읽어주셨고 그리고 사랑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픔에 직면하는 때 슬픔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하고 헤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을 떠나보내는 때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가짐이라는 시를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된 슬픔을 넘어설 수 있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던 작품이 이 가심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강의에서도 사랑의 감정 그리고 삶에 대한 얘기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 시에서도 그런 맥락의 시 한 편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시간에 이 햇살은 이런 시인데 이 시는 사실은 제주도에 가면 제가 자주 방문하는 곳이 이제 사려니 숲길이라는 곳인데 사려니 숲길은 한 2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횡단해서 이렇게 걸어가면 걸을 수 있는 아주 어렵지 않은 그 산책 삼아서 걸을 수 있는 숲길입니다. 그래서 이 산길을 걸었을 때의 느낌을 표현한 것이 이 시인데 예를 들면 오후 한 3시 무렵에 햇살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을 때 이 햇살은 누구누구에게 쏟아지는가 어떤 존재들에게 쏟아지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오후의 햇살은 모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공평하게 다 차별 없이 다 이 햇살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교에 이제 화단이 있다 이렇게 보죠. 화단이 있으면 여러 수종의 여러 종류의 나무들도 있을 것이고 풀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꽃나무도 있을 것이고 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단에 소나기가 쏟아진다라고 봤을 때 비가 쏟아질 때 어떤 나무에게는 빗방울을 주고 어떤 나무에게는 비를 안 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키가 큰 나무건 여린 낮은 꽃나무건 혹은 잎이 둔 건 풀이건 가느스름한 풀이건 관계없이 이 화단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이 생명들에게 이 소낙비는 골고루 다 이렇게 뿌려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햇살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들으시는 이 학생 여러분들도 누구는 한테만 이 음성과 영상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학급 전체 이것을 청취하고 있는 시청하고 있는 분들에게 학생들에게 모두 다 지금 공이 제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햇살도 오후에 내리는 햇살은 모든 존재들에게 쏟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사려니 숲길에서 만났던 존재들입니다. 마른 산수국과 축축한 돌이끼에 햇살이 쏟아지네. 맷덩과
무덤을 두른 산땀, 무덤 주변에 이렇게 돌로 담을 쌓아놓는데 사각의 담을 그걸 산땀이라고 합니다. 산땀에 햇살이 쏟아지네. 끔쩍끔쩍 슬쩍 감았다 떠는 눈 위에 나의 눈 위에도 햇살이 쏟아진다. 나의 움직이는 그림자. 내가 이제 이동하니까 그림자도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움직이는 그림자에도 햇살은 쏟아진다. 뿐만 아니라 걸음소리. 내가 걸어갈 때 나는 이 발자국 소리에도 햇살은 쏟아진다. 유무형의 모든 것들에게 햇살이 공히 쏟아진다는 거죠. 서럽고 섭섭하고 기다란히 훌쭉한 햇살은 쏟아지네. 외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에 꽂은 엄비녀 같은 햇살은 쏟아지네. 이 시간에 이 햇살은 쏟아지네. 찬 마룻바닥에 덩그러니 앉으니 따라와서 바깥에 햇살이 서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햇살이 모든 존재들에게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생명 존재들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쏟아진다. 이런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시들과 생명세계를 노래한 그런 시들과 비슷한 맥락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어머니에 관한 시인데 제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께서 당신이 입던 이 스웨터를 털실 스웨터인데 이것을 이제 풀어서 저희들의 장갑도 만들어 주시고 목도리도 만들어 주시고 옷도 짜 주시고 이렇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게 이 두터운 스웨터라는 시입니다. 엄마는 엄마가 입던 스웨터를 풀어 누나와 내가 입을 옷을 짜네. 당신이 스웨터를 입지 않고 입던 스웨터의 그 실들을 풀어낸다는 거죠. 나는 실패에 실을 감는 것을 보았네. 나는 실패해서 실을 풀어내는 것을 보았네. 엄마의 스웨터는 엄마가 입던 그 스웨터는 얼마나 크고 두터운지 풀어도 그 끝이 없네. 실을 풀어내도 끝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랑의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엄마는 엄마가 입던 스웨터를 풀어 누나와 나의 옷을 여러 날에 걸쳤잖아. 봄까지 엄마는 엄마의 가슴을 흘러 누나와 나의 따뜻한 가슴을 짜네. 당신의 따뜻한 가슴으로부터 온기를 드러내서 누나와 나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펴준다. 당신의 옷을 풀어서 누나와 나의 옷을 짜준다. 어머니의 이런 사랑에 관한 시편이 두터운 스웨터 이 시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2편 정도의 시를 함께 더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 시는 이제 비교적 근년작인데 최근에 쓴 시인데 이 시가 이제 젊은 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 시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혼 부부들의 청첩장 이런 곳에 이 식구들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있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이제 노래한 시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환한 등불이 된다. 그죠? 우리는 서로에게 환한 등불, 남을 온기가 남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남아있을 온기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에게 움직이는 별이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멀리 가는 날개다. 우리는 서로에게 여러 계절 가꾼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이다. 나와 너의 관계는 뿌리가 있다면 부드러운 토양인 뿌리와 부드러운 토양 이 둘 사이의 관계다. 풀에게는 풀려치, 풀과 풀려치의 관계다. 나와 당신은 풀과 풀려치의 관계다. 뗄 수 없는 거죠. 가을에게는 갈잎, 가을과 갈잎의 관계다. 우리는 서로에게 귓속말처럼 조용하게 눈송이가 내리는 저녁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의 바다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파도, 이 갈등 같은 거죠. 파도의 높이, 파고가 높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고통의 구체적인 원인이 된다. 고통의 씨앗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날마다 해 떨어지는 때 석양,
밤으로 가는 시간. 석양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큰 외투, 옷이 너무 크다는 거죠. 당신은 나에게 너무 큰 외투 같은 존재다. 우리는 서로에게 절반이다. 그러나 이만큼은 다른 입장이다. 우리 어떻게 보면 유사한 때도 있고 또 서로 개별적인 때도 있고 서로가 아주 다정하고 잘 어울리는 때, 응원하는 때도 있고 우리는 서로에게 가끔은 갈등이 되기도 하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실망을 주기도 하고 우리는 그처럼 각각 절반의 삶을 살고 있지만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의존하고 관계하는 관계에 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시를 이 시를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쓴 마지막 시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녁이 올 때. 이거는 이제 제가 시골집에 갔을 때 해가 어둑어둑 떨어질 때, 어둑어둑해질 때, 그때 이제 산책을 이렇게 갔는데 캄캄해지지 않습니까? 캄캄해지면 내가 이렇게 길배에서 혼자 서 있는데 어둠 속에 제가 묻히는 거죠. 어둠 속에 제가 묻히는데 그때 풀벌레 소리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저 풀벌레 무리 속에 한 마리 풀벌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 몸이 풀벌레의 몸과 서로 몸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풀벌레의 몸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런 느낌. 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느낌에 대해서 쓴 시가 저녁에 올 때 나라는 생각, 나라는 몸, 나라는 생각, 나라고 하는 우쭐함 이런 것이 사라지고 내가 다른 존재가 되어보는 느낌, 다른 존재로 변하는 것. 그걸 이제 한자로 전변이라고 하는데 내가 다른 존재와 유사해지는 느낌, 내가 다른 존재와 동류가 되는 느낌. 이것을 이 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서는 여기는 옛 석굴의 내부 같아요. 나는 이 저녁이 오는 때에 있는데 어둑어둑해지니까 석굴의 안쪽에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나는 희미해져요. 나는 사라져요. 빛이 흩어지니까 어둠이 지금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전저 존재가 어둠 속에 묻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언뜻 풀벌레 소리가 왔을 때 나는 풀벌레 무리 속에 나는 모래알, 잎새, 나는 이제 구름, 애가, 슬픈 노래, 빗방울 나는 이런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풀벌레도 될 수 있고 나의 존재가 인간으로서의 인신으로서의 나의 존재 나라는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나는 풀벌레가 되고 나는 작은 모래알이 되고 나는 뒹구는 잎새가 되고 나는 흐르는 구름이 되고 나는 슬픈 노래가 되고 떨어지는 외로운 빗방울도 되더라 하는 거죠. 산 그림자가 물가의 물처럼 움직여요. 산 그림자가 해 떨어지면 저기 먼 산으로부터 이렇게 옮겨오지 않습니까? 예. 나무에 한 가지 한 가지의 새들이 앉아 있어요. 이렇게 산동성이를 이렇게 보니까 큰 나무가 있는데 새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새들은 서로의 자리를 이렇게 바꿔 앉는 거예요. 날아서 바꿔 앉는다. 이게 제가 풀벌레가 되거나 모래알이 되거나 잎새가 되거나 구름, 애가 물방울이 되는 것하고 비슷한 느낌인 거죠.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새들이 날아가도록 흑공원 왼쪽을 크게 비워놓았어요. 모두가 흐르는 물의 일부가 된 것처럼 서쪽 하늘로 가는 돛배처럼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저녁이 지나가고 밤이 되고 밤이 깊어지는 거죠. 예. 그러한 때에 나라는 존재는 이 생명세계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몇 편의 제시를 이제 함께 읽고 제가 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관계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생명세계에서 한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로 봐야 되는가? 이 생명세계는 삶과 죽음, 태어남과
머무름과 사라짐, 죽음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에 있지만 나는 누군가로부터 주고받고 의지하고 사랑받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런 생명세계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작은 부분으로서 나라는 고집, 나라는 생각, 나 혼자 산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이 존재 공동체, 생명 공동체에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질문하면서 시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인들의 역할은 아무도 발견해내지 않은 감각의 발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쪽에 있던 생각을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 속의 심중에 내면에 원래 있었지만 스스로 발견해내지 못했던 어떤 감정 누군가를 연민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을 일깨워 주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시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제 시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고 잘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